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다. 사업, 귀화, 유학, 결혼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근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외국인 대상의 무차별적 혐오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문제의 중심에는 단연 중국인과 관련될 것이다. 중국은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중국의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보는 반중 정서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국내 화교를 대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4월 26일 법무부는 특정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틀 뒤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약 31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중국인 특혜 시비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습니다. 등 여전히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모습과 국내 영주권자 및 화교들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중국계 혈통을 가진 국외 거주자들을 모두 중국인으로 간주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화교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역사를 공유하며 살아왔다. 화교는 누구일까? 그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화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화교는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 혹은 대만인 그리고 그 자손을 이야기한다. 한국 화교는 한중수교를 계기로 구화교와 신화교로 구분되며 그 역사와 국적 등에 있어 차이를 가진다. 보통 한국 화교는 이모군란 시기 청군과 함께 들어온 화상을 그 시초라 보고 본격적으로 화교가 유입된 것은 1882년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이후이다. 그리고 덕흥호 사건을 계기로 청국 조계지가 설치되었으며 1884년 부산 초량동에 청국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청국 사람들이 이를 중심으로 점포와 거주지를 두면서 청관거리가 생겨났다. 당시 부산 청국 조계지의 화교는 상인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졌고 일본인들은 비단과 포목 등 중국 상품이 가득한 청관거리를 시나마찌라고 불렀다.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을 계기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는데 군벌 정치와 수탈을 이유로 조선으로 화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는 화상부터 화공, 채소업에 종사하는 환농의 수도 크게 늘며 기존 상인 중심의 화교 사회에서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1931년 산동 출신이 조선 화교의 약 82%를 차지했으며 1944년에는 약 90%에 이르렀다. 1945년 한국의 해방이 이루어졌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긴장 대립 상태가 이어졌고 화교는 미국, 남한, 중화민국 혹은 소련,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화교는 중화민국 국적을 얻게 되었다. 화교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미군을 도와 중공군 포로를 상대로 통역과 심리전 등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당시 부산에는 많은 피난민과 더불어서 화교들이 몰려들었다. 1948년 부산 화교의 인구는 493명이었으나 1952년에는 4182명으로 약 10배에 이르렀다.
당시 한국 정부는 화교 자치구를 하나의 자치 정부로 인정했으며 중국 대사관은 구제사업과 교민 철수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영주동 충효촌, 거제리의 인해촌, 서면 일대 신의촌의 화교 피난촌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후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텍사스촌이 청광거리 맞은편으로 옮겨왔고 1980년대 말부터는 러시아 선원들과 동남아 상인들을 상대하는 외국인 상가거리로 변모했다.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신화교라고 한다. 그리고 반공 성격의 구화교와 구분되는 신화교가 화교 사회에 들어오게 된다. 청광거리는 상해거리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가 현재에는 초량 차이나타운으로 불린다. 오랜 시간 동안 화교는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의심받고 차별받았으며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역시 중국인과 대만인, 한국인 사이에서 여전히 그 성격을 의심받고 있다. 그러니까 화교란 뜻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거지만은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얘기해요. 근데 그 국적이 이제 중국인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부산 같은 게 부산 화교라고 했을 때 그 국적이 중국이냐? 사실은 이제 중국 대신에 대만이었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는 아마 아실 텐데. 그래서 지금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화교는 아마도 이제 구화교라고 요즘 얘기하는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거야. 네. 그런데 이제 복잡해요. 우리 화교에 대한 뿌리가 설이 좀 복잡해요. 가장 흔한 게 이모군란 때 난리가 났었죠.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장경이라는 장군이 한 3,000명 정도 회군이라고 하는 군대죠. 이용장 군대죠. 회군을 데리고 오는데 3,000명이나 끌고 오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옷도 입혀야 되고. 상인들이 한 50여 명 정도 따라왔대요. 이 사람들이 보통 한국 화교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을 신화교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한국의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개혁개방 시기에 아직 국교가 한중 수교가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구화교와 신화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1992년 이제 한중 수교 이전이냐 이후냐 이제 이걸 따지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구화교는 여전히 국적이 뭐냐면 중화민국이죠. 타이완이죠. 그들의 국적은 타이완이죠. 근데 신화교의 국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구화교의 역사가 또 신화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중국어를 쓰긴 하나 이 구화교는 신화교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신화교 입장에서도 그건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구화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화교의 역사가 있고 또 해방 이후에 어떤 차별과 배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단단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역시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창일 때는 사실은 이 구화교들은 나름 이 구화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또 역할을 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한국의 화교의 원래 고향은 어디냐면 거의 대부분 산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산동 출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면서 이제 국교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고향인 화교로 산동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화교들은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중화민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화민국 역시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했잖아요. 우리 사회 역시 저희 6.25 전쟁 이후에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하잖아요.
이 구화교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어떤 그 차별과 이 배제를 받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의 가장 그 대표적인 거로 이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등록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매년마다 이제 거의 그 몇 년에 한 번씩 그 항상 그 비자를 갱신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전에 사실은 여러 직업에 종사했던 이 화교들이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음식점에 종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짜장면으로 대표되는 어떤 중국 음식점에 종사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거 이렇게 차별과 배제를 하게 되니까 사실 1970년대는 어떻게 하냐면 재이민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타이완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일부는 또 이렇게 일본으로 가기도 하죠. 우리나라 화교 분들이 이제 우리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떤 순혈주의 이런 걸 진짜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전쟁 때는 구박도 많이 받았죠. 뭐 중공군, 중국인민해방군이 참전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의미에서 막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뭐 저거긴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화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집을 크게도 못 사요. 보통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도 화교는 가게든 식당 가게 크기든 집이든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규모까지 정해놓고 뭐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부를 재창출할 수도 없게 했고 뭐 심지어는 짜장면이나 중화 요리 가격도 정해버렸어요.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물론 많이 풀렸어요.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대부분의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투표권까지 보장하고 뭐 이제 귀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적지 않은 우리가 화교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국적을 바꾼 분도 있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게 역지사지의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그 슬픈 이주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재외 한국인, 재외 한국인도 사실은 그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차별과 배제를 당했죠. 아주 가까이 사실은 제일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한국인이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가끔 신문지상에 언급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화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만큼 언급이 되지 않죠. 거론되지 않죠. 최근에 그 어떤 국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화교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이 부여되는 게 2002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새로운 국적법은 뭐냐면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그 한국에서 그 자녀를 낳았을 경우 6세 미만은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늦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말하자면 외국인으로서 귀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귀화할 경우 이제 귀화가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화교의 역사로 보자면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그런 논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화교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 또 아니면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애써 그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어떤 하나의 중국인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무조건 이 국적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화교와 외국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